자, 이번 강은 1910년대와 20년대를 구분하는 대표적인 우리나라 독립운동, 3.1운동에 관한 내용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강의에서 이야기했던 삼미정식계획과 1910년대 우리나라 독립의금부 또는 대한광복회 구분하시라 그랬고요. 각 지역에 있었던 단체, 신문, 학교들을 지역계 연결해서 보시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번 강을 들어가도록 합니다. 10년대와 20년대를 구분하는 대표적 구분기준 사건, 이게 우리가 말했던 19년에 나왔던 3.1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3.1운동은 우리나라 정부에 참여했던 운동인데 꽤 어느 정도 등장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대체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 3.1운동이 나오게 된 배경에 관한 내용을 들어가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이 3.1운동이 나온 배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 나오는 배경이 1917년에 나왔던 러시아에서 뭐가 나오고 있다? 혁명이 등장하게 됩니다. 레닌에서 혁명이 나오면서 왕정이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회주의 정부가 등장하는데 영향을 크게 받고 있었지만 또 하나 레닌이 약소민족의 독립을 지원한다는 말을 한 것도 우리나라 3.1운동에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우리가 등장하고 두 번째로 나오게 되는 게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1차 대전의 결과 국제회의로 나왔던 파리 강화에서 미국 대통령 윌슨이 그 민족의 미래는 그 민족이 결정하겠다. 이 민족 자결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나라에서 독립운동이 나오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나오게 되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가다 보니까 동그라미 1번에 가니까 이승만이 미국 대통령의 위임 통치론을 주장하고 있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윌슨이 주장했던 민족 자결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나오게 된 겁니다. 이승만의 위임 통치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를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시켜달라는 겁니다. 연합국들한테. 그래놓고 일정 기간은 연합국이 지배해달라는 겁니다. 그럼 이것은 한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나오겠지만 한 측면에서는 우리나라를 지배하는 국가만 바뀐다는 문제점도 등장합니다. 이런 시각을 가졌던 게 신채호가 되겠고 나중에 이것이 상해 임시정부에서 대한민국 정부라 되겠는데 여기서 국민대표회의가 나오는 배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나오겠고 28 독립선언이 이 윌슨의 민족자격 영향을 받으면서 일본 도쿄에 있었던 우리나라 유학생들이 28 독립선언을 발표하게 됩니다. 28 독립선언문은 춘원 이광수가 쓴 거예요. 근데 김희 독립선언문은 육당 최남선이가 쓴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이러면서 나오겠고 그 위쪽으로 동그라미 3번에 가다 보니까 신한혁명당의 대동단결선언에 영향을 받고 있었다. 대동단결선언에 영향을 받고 있었다. 신한혁명당. 근데 신한혁명 대동단결선언 여러분이 잠깐 옆에 날개 쪽에 가면 사료가 등장하게 됩니다. 사료를 보셔야 되겠는데 제가 중요한 몇 가지 내용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융의왕제, 자, 처음부터 읽어갑니다. 융의왕제가 삼보를 포기한 8월 29일은 이 8월 29일이 우리나라가 일본어 합방된 날입니다. 자, 8월 29일은 즉 우리 동지가 삼보를 계승한 8월 29일이니 그동안 한순간도 숨을 핀 적이 없습니다. 우리 동지는 완전한 상속자니 저 황제권 소멸때가 곧 민권의 발생때요. 자, 여기서 체크할 게 있습니다. 자, 어떠면 저 황제권 소멸때가 곧 민권의 발생때요. 구왕국 최후 날은 곧 신한국의 날이니 무슨 까닭인가. 여기까지만. 그러면 황제권이 소멸한 게 민권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 대동단결선언에서는 공화정을 추구한다는 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겁니다. 대동단결선언 동그라미 사이에 가다 보니까 무호독립선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무호독립선언은 만주지방에서 나오게 된 거예요. 결론적으로 조소왕이 기초했던 선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대한독립선언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1918년이란 이야기도 있고요. 19년이란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의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종교자 지도자들의 결속입니다. 종교 지도자의 결속이 등장하고 있었다.
근데 여기에다가 3.1운동을 할 때 우리가 학생도 여기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나오는 종교 지도자라는 것은 천도교와 기독교와 불교입니다. 세 종교가 가미되고 있었다. 그리고 고종의 갑작스러운 서거예요. 어제까지 좀 험하게 얘기하면 팔팔했던 우리 고종 황제가 갑자기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천도교에서 어떤 주장을 하냐? 고종이 일본에서 독살당했다. 그래서 민족 감정을 유발하는 내용이 등장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농민들은 여기에 참여하고 있었다. 저항의식이 커지고 있었다. 그러면 농민들이 저항의식이 커진 것은 1110년대 농민의 생활을 굉장히 농민의 생활을 어렵게 했던 대표적인 사업이 뭐가 있어요? 토지조사 사업이 있죠. 여기에서 일본에 대한 불만이 꽤 컸다. 그러면서 3.1운동에 동참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여기까지 이야기하는 게 결과적은 3.1운동이 나오는 배경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론적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3.1운동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3.1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 3.1운동은 종교계 지도자와 학생들이 결속을 하면서 3.1운동을 하는데 원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이 처음 추진하고 종교계 지도자가 취재하고 별개로 추진하던 운동입니다. 근데 학생들한테서 어떤 내용, 종교계 지도자와 연합하는 게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런 논의가 나왔지만 초반기에는 학생에서 거부를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학생에서 종교계 지도자 결속의 필요성을 느끼면서 이 두 계열이 결속을 해서 3.1운동이 등장하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3.1운동의 기미독립선언문은 누가 쓴다 그랬어요? 육당 최남선이 쓴다 그랬습니다. 근데 제 과목에서는 기미독립선언문이 별로 잘 나오진 않습니다. 옆에 날개 쪽에 기미독립선언문 있긴 있습니다. 자, 일부를 생략했는데 첫 번째를 잠깐 봅시다. 5등은 자해야 조선의 독립군인과 조선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이게 제 처음에 나오는 거지만 이것은 국어책 정의면이고 제 과목이 시험 문제 낼 때는 점 3개가 있죠. 이 점 3개가 만해 한용운이 있었던 공약 3장입니다. 이 공약 3장을 내갖고 문제 내는 게 더 많아요. 그래서 점 3개를 보시는데 꼭 볼 것은 점 첫 번째 겁니다. 읽어갑니다. 금일 오인의 차건은 인도 생존 존영을 위하는 민족적 요긴이 오직 자유적 정신을 발휘할 것이며 결코 배타적 감정을 일주하지 마라. 이것은 꼭 넣으세요. 머릿속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공약 3장은 우리 시험 문제에 써먹는 경우도 어느 정도 등장하기 때문이다. 위에 쪽에 있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기미독립선언문 원문이죠. 근데 원문은 우리가 시험 문제에 잘 안 나와요. 국어는 원문이 더 중요하겠지만 한국사는 공약 3장이 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처하시면 되겠고, 그러면서 종교계 33인가 학생이 연합해서 선언을 하게 되는데 이때 종교계 지도자는 어디서 기미독립운동을 하게 됩니까? 태화관에서 하게 돼 있어요. 원래는 파고다 공원에서 하기도 돼 있어요. 탑골 공원이라게 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때 어디서 하느냐? 태화관이라는 곳에서 하게 됩니다. 종교인들은 그렇지만 학생이라든가 우리나라 시민 또는 국민들은 어디서 한다? 파고다 공원, 탑골 공원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향이 좀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때 우리나라 기미독립선언문과 관계되는 태화관에 있었던 종교의 지도자는 바로 그날 검거가 돼버립니다. 혹시나 다른 수업을 받는 과정에 이 태화관에 있던 종교계 지도자는 자수했다는 이야기를 써먹는 경우도 있어요. 또는 고등학교에 수업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것은 인정하지 않는 방법을 될 수 있으면 채택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런 형태냐? 그러면 자수했다는 것은 우리가 33인을 독립운동가로 인정할 거냐 말 거냐 하기가 좀 어렵다는 이야기가 돼버려요. 근데 현재 우리가 33인들을 독립운동가로 보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러면 자수보다는 뭐가 독립운동에 좀 더 긍정적으로 본다? 검거가 더 긍정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자수라고 나오는 시험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냥 검거로만 보시면 될 겁니다. 결론적으로. 그러면 이분은 검거되고 있었고 학생들이 이제 시운동을 전개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시운동을 전개하는 과정에 우리나라 3.1운동은 단계를 몇 개로 나누느냐? 3단계로 나누기 시작을 합니다. 1단계가 등장하고 2단계가 등장하고 3단계가 등장하는데 원래 우리나라 3.1운동은 평화 3대 원칙이 있는데 평화적인 시위를 기본으로 합니다. 원래 33인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리고 대중화라고 이야기를 한다든가 이론화라는 3대 철칙을 기본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는 과정에 1단계와 2단계는 평화적 시위입니다. 근데 3단계는 평화 시위를 벗어나면서 폭력적 시위로 넘어가고 있었다. 이렇게 나오겠고, 그러면 1단계는 우리가 어떤 단계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점화 단계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3월 1일 3.1운동이 나올 때까지 정도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계 지도자나 학생들이 중심을 띄는 단계가 되겠죠. 그리고 2단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단계는 도시 중심으로 확산되는 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우리 종교계 인사 33일은 바로 그날 검거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계는 1단계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종교계 지도자가 없어지니까 누가 중심이 되겠습니까? 학생이 중심을 띠면서 도시에 있었던 상인이나 시민들이 여기에 참여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까지는 평화적 단계로 일반적으로 3월 20일 이전 무렵까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3월 20일 무렵에 가면서 어디로 파급하느냐 3단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농촌 파급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농촌으로 파급되는데 이때는 무슨 단계다? 폭력적 단계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왜 폭력적이냐는 이야기를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데 그 추정이 뭐냐? 자, 원인에서 봅시다. 농민들이 의식이 커져간 이유가 뭐였느냐? 10년대 토지조사 사업을 통해서 농민들의 생활 어려웠다 그랬어요. 그러면 토지를 뺏겼던 이 농민들은 법적으로 뺏기다 보니까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실제로 해결이 됐느냐? 안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자 농민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 폭력적인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면사무로서라든가 주재소라든가 우체국이라든가 친일주들을 습격하는 폭력적인 방법으로 넘어가고 있다. 조직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잠깐 생각을 합시다. 이렇게 나오면은 일본은 이 독립운동을 어떻게 합니까? 탄압하겠죠. 당연히 군대라든가 소방대라든가 경찰을 이용해서 탄압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때 일본에서 검거가 가장 많은 쪽은 어느 쪽이냐? 평화적인 쪽이 많아지겠느냐? 폭력적인 쪽이 더 많아지겠느냐? 폭력적인 쪽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때 많이 검거된 것은 농촌에서 시위라고 했던 농민들이 중심적으로 많이 검거될 거다. 그러는 과정에 일본의 탄압 사건으로 나오게 되는 게 제암리 교회 사건이 등장해요. 제암리 교회에다 사람을 모아놓고 총 쏴고 불태워서 사람을 죽이는 사건입니다. 제암리 교회 사건이라든가 우리가 3.1운동이 나오면 꼭 나오는 유관순 누나, 관순이 할머니죠. 결론적으로 유관순 할머니, 이 유관순 할머니 탄압 사건이 등장하고 있다. 우리는 이제 유관순 누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연세가 지금 뭐 100세가 넘어갈 거니까 유관순 할머니 사건 이렇게 우리가 등장하고 있다. 그래서 국내의 3.1운동은 성과 없이 끝납니다. 그러나 끝났지만 어디까지 파급된다? 해외까지 파급돼요. 그래서 만주지방이라든가 연해주라든가 또는 미주지방이라든가 일본까지 파급되고 있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동그라미 3번에 가니까 의가 나오네요. 3.1운동의 의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가로 1번에 가니까 독립에 대한 희망과 자신감을 심어주게 되면서 자주독립의지라든가 역량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세계가 우리나라 독립운동을 인식하는데 긍정적 인식이라는 이야기가 될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게 가로 1번. 가로 2번에
소수 선각자를 중심으로 했던 운동이 민중이 적절히 참여하게 돼 있죠, 결론적으로요. 그래서 서서히 대중운동으로 확대되었다. 이게 두 번째가 되겠고, 세 번째로 가다 보니까 자, 독립운동의 수준이 양상되는데 무슨 말이냐? 공화제가 확립되고 사회주의 사상이 수용되면서 또는 외교 독립론도 등장하면서 우리나라 독립운동 수준이 향상되고 있었다. 좀 더 이야기를 할 대목이 있을 겁니다. 가로사 임시정부가 탄생한다 그랬죠. 이게 대한민국 임시정부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이야기를 합시다. 3.1운동은 성공했던 운동이다, 실패했던 운동이다? 실패했던 운동. 성공했으면 독립을 해버릴 거니까 3.1운동은 결과적으로 실패했던 우리나라 독립운동입니다. 그러면 실패했다는 이야기는 자, 이 운동이 뭔가 잘못된 게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다음에는 잘못된 것을 개선하는 내용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3.1운동의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면 평화적 시위예요. 우리가 국어책에서 배우게 되는 국어 과목을 배우는 3.1운동을 이야기하면 일본한테 독립을 요청하는 개념이 강하게 나와요. 그런데 요청하는 개념이 나오는데 평화적 시 그러면 일본한테 독립시켜달라고 하면 독립해줄 일본 없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다음에는 폭력적 시위로 바뀌게 되겠고 그 시위가 뭐냐면 독립군 시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년에 독립군 투쟁이 나오는 거고 또 하나 3.1운동은 비조직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비조직적? 잠깐 33인이 우리가 3.1운동의 우두머리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분이 바로 잡혀가 버렸죠. 그러면 머리가 없는 운동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나라는 무슨 운동? 조직적 운동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 조직적 운동을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무슨 정부가 등장한다? 임시정부가 등장.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대한민국 임시정부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가로 5번. 일본의 통치방법. 잠깐. 3.1운동이 나오고 나서 일본은 20년대에 무슨 통치로 바뀌었다? 헌병경찰 통치에서 문화 통치로 바뀐다 그랬죠. 보통 그 말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계가 우리나라 독립운동을 올바로 인식하는 계기가 되겠고 7번째 가다 보니까 세계 민족운동에 영향을 끼친다 그랬죠. 여기서 중국의 무슨 운동? 5.4운동이라든가 인도의 비폭력, 불복종운동 등은 다른 나라들에도 큰 영향을 여기서 잠깐 가끔가다 이렇게 문제를 써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게 써먹냐? 우리나라 3.1운동은 중국의 5.4운동의 영향을 받아서 나왔다. 그러면 틀렸죠. 3.1운동의 영향을 받아 중국의 5.4운동입니다. 좀 더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3.1운동은 1919년 3월달 나온 운동이고 5.4운동은 1919년 5월달 나온 운동이에요. 그러면 3월달 운동이 5월에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5.4운동에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우리가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놓고 이에 대한 내용을 연결합니다. 그러면 다음이 뭐냐? 인자 이쪽입니다. 요것은 폭력적인 운동은 독립군 나중에 이야기를 할 거고 지금 여기입니다. 3.1운동은 비조직적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뭐 필요성이 나온다? 조직화 운동의 필요성이 나온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임시정부가 등장하더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근데 이 임시정부 3.1운동은 처음부터까지 다 보시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이 임시정부가 등장하는 이때 우리나라 임시정부를 자 지도를 잠깐 그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개의 임시정부가 나오지만 중심적인 임시정부는 크게 세 개를 중심으로 하게 됩니다. 세 개를 중심으로 하는데 어떤 정부가 나오느냐? 그러면 여기 연해주에서 나왔던 정부가 있어요. 여기 연해주 블라디보스톡에 나왔던 정부 대한국민의회가 등장하고 있었다. 이 대한국민의회는 이 이전에 전너 한족회 중앙총회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가면 또 뭐라 그랬습니까? 대한광복군 정부라 그랬죠. 이러한 것들을 계승했던 정부였다. 여기에 가장 우두머리로 누구? 손병희가 정통영이라 그랬습니다. 자, 공화제 정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쪽 서울에 가면은 한성 정부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한성 정부는 당시 우리나라 도가 13도예요. 그래서 13도 대표들이 모여서
구성한 정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우두머리는 이승만입니다. 이승만을 집정관 총재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음 여기 상하이가 등장합니다. 상하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그 이전에 있었던 신한청년당이란 단체가 있어요. 조금 전에 김규식을 파리강화에 파견했던 단체인데 책에 따라 좀 다릅니다. 어떤 책에는 당으로 쓰는 책도 있고요. 어떤 책은 단으로 쓰는 책도 있어요. 관계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우두머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이승만입니다. 이승만을 국무총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도 이승만 손병입니다. 정부를 조직적인 투쟁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10개여야 된다, 하나여야 된다, 하나여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 조직적인 시위를 하려고 했는데 정부가 지금 몇 개까지 등장한다? 3개까지 등장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하나로 통합할 필요성이 나오게 될 거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가로 2번을 먼저 보도록 임시정부 통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임시정부는 삼권 분립에 의한 민주공화제 정부로서 입법, 사법, 행정권을 갖는 부처들이 각기 있는데 입법으로 기구는 임시의정원, 사법의 기구는 법원이 있고 행정은 군무원이라는 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세 개를 통합하기 위해서 통합 위치 논쟁이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잠깐 생각해 봅시다. 요로 통합하자는 이야기는 쉽진 않을 거예요. 일본이 지배하니까. 그럼 어디로 간다? 상해로 갈 거냐? 상하이로 갈 거냐? 아니면 여기 연해주 중심으로 갈 거냐? 연해주보다는 만주관도 연해주 이쪽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쪽에 있는 사람은 자기의 긍정적인 면을 이야기할 거고 이쪽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긍정적인 면을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는 과정에 자, 임시정부 통합을 이야기하는데 이쪽의 계열은 자기의 긍정적인 면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나라 사람 이 당시 요 지역에서 100만 명이 넘게 살고 있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살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 무엇을 할 수 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면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나오겠고 또 하나 여기서는 무슨 운동? 독립운동 기지건설의 단체가 나왔죠. 그래서 많은 단체들이 여기에 있었다. 이것도 하나의 긍정적인 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나오겠고 또 하나 긍정적인 면 국내에 진주가 용이하다. 이러한 긍정적인 면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디로 만들어야 된다? 이쪽 위주로 만들어야 된다. 그런데 이쪽 사람들도 자기의 긍정적인 면을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요. 근데 이쪽 사람의 긍정적인 면은 외교 활동이 용이한 지방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쪽 사람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이쪽에 문제점을 제기도 해요. 여러분 교재 보다 보니까 문제점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만주는 이미 일본 세력이 침투되고 있다. 야, 일본 사람이 벌써 들어온 적이야. 그러니까 독립운동이 쉽지 않다는 거고 또 하나 노령은 적색혁명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그러니까 두 가지는 이쪽의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자기 쪽은 외교활동이 용이하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이쪽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느 활동 중심 활동하겠다? 외교고 이쪽 사람은 무장투쟁의 중심 활동을 하는 사람들일 겁니다. 이러면서 중심적이란 이야기지 그것만 있다. 이것은 아닐 겁니다. 결론적으로. 그러다가 어디로 통합을 하느냐? 이쪽으로 통합을 해요.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통합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쪽으로 통합한다. 그러면 이때 통합할 때 어디에 정통성을 계승하면서 여기에 정통성을 계승해요. 계승하면서 통합을 했다는 이야기는 이 사람이 이쪽으로 왔다 안 왔다? 왔다는 이야기가 했죠. 결론적으로. 근데 이때 이 사람의 일부 대표적인 게 이동희가 오는데 이동희가 오면서 이 단체는 해산을 합니다. 해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통합하라고 있다. 그러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처음에 구성될 때는 이승만이 뭐였습니까?
국무총리였죠. 이때 통합을 하면서 이승만이 뭐가 되냐면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래서 1차 개헌으로 이승만이 대통령이 된 것이다. 근데 이승만은 무슨 활동을 중심적으로 했던 사람이냐면 외교 활동을 중심적으로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어느 활동 중심 활동을 하겠다. 초반기 때는 외교 활동이 중심으로 하겠다. 이렇게 우리가 등장합니다. 그러면 이승만이 여기 있었던 이승만이 대통령이면 여기서 내려온 대표인 사람이 누구라고 했어요? 이동희죠. 이동희가 우리나라 2인자. 뭐가 된다? 국무총리가 돼. 근데 예전의 문제에서 이때 통합을 할 때 이승만이 대통령이고 김구가 국무총리다 해갖고 틀린 문제도 나온 적이 있어요. 김구가 아니라 이동희가 국무총리였다. 02번 임시정부 초기 활동. 임시정부는 연통제나 교통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독립운동을 할 수 있도록 구축을 해놓는데 연통제는 국내외를 연결하는 비밀행정 조직망이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교통국은 통신기관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나오겠고 그 다음에 가로 2번 군자금 조달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자, 그러면 대한민국 임시정부 어쨌든 간에 정부예요. 그러면 정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 돈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다못해 이승만한테 월급이라도 줘야 되겠고 이승만이 외교 활동을 하면 커피라도 마시게끔 돈이 있어야 될 거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군자금을 모금하는 방법이 등장하게 됩니다. 군자금을 어떻게 만들어내냐? 애국공채로 만들어내요. 이것은 채권이에요. 국채예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애국공채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우리가 등장하겠고 그 다음에 국민의 의연금을 거두어 드립니다. 그러면 잠깐 이거는 정부가 나중에 갚겠다는 말이에요. 근데 의연금이라는 것은 뭡니까? 국민들이 자진해서 내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생각해 봅시다. 앞으로 지도에서 여기에 살고 있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어쨌든 간에 돈을 내긴 냅니다. 내면은 어쨌든 간에 여기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가는 방법에 요 위로 가는 방법이 있고 부산으로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 연통제나 교통국을 통해서 전달이 되는 방법이 있는데 전달 방법에 연통제라든가 교통국도 전달 방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주에는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이륙양행이 있어요. 여기에 집약했다가 넘어가고 부산에는 뭐가 있냐면 백산상해가 등장하게 됩니다. 모였다가 1억에 넘어가는 방법을 취합니다. 그래서 군자금은 1억에 가는 방법과 1억에 가는 방법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돈은 1억에 만들고 전달 방법은 이 방법으로 만들어졌다. 1억에 우리가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나오겠고 그러면 1억에 모았던 돈은 어떻게 사용한다? 당연히 임시정부 활동비죠. 독립운동 도와주는 돈이겠죠. 뭐 이런 소리가 되겠고 그 다음에 군사활동. 잠깐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외교활동이 중심이 되겠다. 초기 때는 군사활동이 중심이 되겠다. 외교가 중심이 되겠다. 군사활동 안 한 것은 아니에요. 왜? 요 위에 지방에 있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무슨 투쟁? 무장투쟁이니까 있긴 있을 거란 이야기예요. 이래서 군사행정조직으로서 군무부를 설치한다든가 참모부를 설치한다든가 각종 군사에 관한 법령을 제정하면서 동그라미 독립전쟁을 준비하는 과정에 중국 군사학교에 사람을 보내서 군사 간부를 양성한다든가 미국에 한인 비행사 양성소를 둔다든가 동그라미 4번에 가다 보니까 독립군 조직과 편성을 하면서 광복군 사령부를 둔다든가 광복군 총령 참의부를 두겠고요. 한국 광복군 설치라고 되어 있죠. 창설이라고 되어 있죠. 몇 년? 40년. 잠깐. 방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외교활동이 처음이었다. 무장투쟁이 처음이었다. 외교활동이 처음에 중심을 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임시정부는 외교활동 중심을 띄다가 1940년 한국 광복군을 창설하고 나서 이때부터는 무슨 투쟁이 중심을 띈다?
무장투쟁이 중심을 띈다. 그리고 한국광복군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규군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정규군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러면서 우리가 등장하겠고, 그 다음에 문화활동, 독립신문을 간행한다. 잠깐, 우리 교과서에서, 교재에서 독립신문은 몇 번 나온다? 2번밖에 안 나온다 그랬습니다. 자, 독립협회에서 만드는 신문, 독립신문이 있고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나왔던 신문, 독립신문이 있다. 사료편찬소에서 한일관계 사료를 편찬하겠고, 교육을 위해서 인성학교라든가 3.1중학을 설립하고 있겠고, 상임정부 외교활동이 등장합니다. 파리 강화에 김규식을 파견합니다. 잠깐, 김규식은 파견할 때 신한청년당에서 파견한다 그랬죠. 여기서 또 파견한다 그랬죠. 이것은 한 번 신한청에 파견했던 사람을 다시 대한민국에 재임명하는 방법을 채택한 거예요. 그래서 나오겠고, 동그라미 2번에 가니까 각 지역에 위원부라든가 외교원을 설치하는데, 이것은 여론을 통해서 독립하려고 했는데, 위원부는 파리, 런던, 구미위원부가 등장한다든가, 외교원은 북경이라든가 우수리에 외교원을 파견한다. 국제연맹이라든가 워싱턴에 우리나라 독립열망을 전달하게 되면서 독립을 주장하고 있었겠고, 2차 인터내셔널 대회, 사회주의 대회예요. 이때 우리나라에서 조수왕을 파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독립결정서를 채통과시키는데 커다란 기여를 했다. 사회주의 대회에 참여했다는 이야기는 우리나라도 대한민국 정부에 사회주의계를 있다 없다? 있었으니까 같겠죠. 이렇게 나온다.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 지금 이 단원에서 제일로 중요한 게 국민대표입니다. 꼭 머릿속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국민대표는 몇 년에 나오냐? 자, 여기를 지우고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대표는 몇 년에 등장하냐면 1923년에 등장합니다. 누가 건의하느냐? 우리 신채호 단재 신채호 이분이 건의하면서 6개월 동안 회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나오게 된 배경이 있어요. 자, 배경. 자, 첫 번째, 연통제나 교통국이 와해가 되고 있었다. 국내외를 연결한 비밀행정 조직망이라든가, 또는 뭐였습니까? 정보 수집을 위해서 만드는 기구죠. 이 연통제나 교통국이 와해를 돼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내용이고, 두 번째 내용으로 등장하는 게 민족주의도 있고 사회주의 계열도 있어요. 근데 이 민족주의와 사회주의가 독립운동의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갈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갈등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등장하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자금이 부족하게 됩니다. 또 하나, 인력이 부족하게 됩니다. 자금과 인력이 부족한 성향이 등장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까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 근데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신채원은, 잠깐 앞으로 다시 갑시다. 3.1운동이 나오는 배경에서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 일순의 민족자를 영향받으면서 이승만이 무엇을 주장한다 그랬습니까? 위임 통치론을 주장한다 그랬죠, 결론적으로요. 여기에 영향을 받는데, 우리나라를 독립시켜준다는 전제 조건으로 다른 나라가 지배를 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때 신채호는 일본의 지배나 다른 나라 지배나 똑같은 지배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반대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이때 신채호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 이완용은 있는 나라 팔아먹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승만은 우리나라 멸망을 했잖아요. 없는 나라 팔아먹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승만은 국제연맹 위임통치론을 비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이것을 건의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때 이쪽으로 다시 와서 신채호가 국민대표를 여는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요. 그 목적이라는 게 독립운동의 방향을 전환하자. 독립운동 노선 방향을 전환하자, 이렇게 나옵니다. 이러한 첫 번째 목적과 그 다음에
두 번째, 독립운동의 방향을 전환하자. 노선, 독립운동 요것을 전환하자. 그러면 결과는 똑같은 말이에요. 운동 노선의 방향을 전환하나 독립운동 방향을 전환하나 똑같은 말인데, 그러면 잠깐 다시 봅시다. 현재 국민대표가 나오기 전까지 우리나라의 중심적인 독립운동의 우두머리는 누구였다? 이승만이었습니다. 근데 이승만은 어떤 독립운동을 추구하고 있었다? 외교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반대로 신채호는 어떤 투쟁론자냐면 무장이에요. 그래서 이 무장 투쟁론으로 전환하자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러면서 회의가 6개월 동안 열리는 과정에 이때 우리나라 사람이 세 개로 분열합니다. 창조파, 개조파, 고수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책에 따라서 고수파는 빼는 결과도 등장하게 됩니다. 창조, 개조, 고수인데 빼는 창조파. 이것은 이전에 정부를 어떻게 하자? 깨버리자. 그래 놓고 무슨 정부를 구성하자? 신정부를 구성하자는 거로 일반적으로 위에 쪽 사람들이 중심입니다. 그리고 투쟁의 방법 무슨 투쟁? 무장투쟁 쪽이에요. 그런데 개조파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 우리나라 임정부가 문제는 있기는 있다. 그러나 깰 필요는 없다. 그래서 정부를 개혁을 해서 그대로 유지하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깰 필요가 없다. 근데 이쪽은 이쪽 계열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외교론자도 있고요. 또 하나 뭐 또 있느냐? 외교론자보다는 잠깐 외교가 아니라 자, 실력 양성론자가 있고요. 무장투쟁론자도 있어요. 그리고 고수파라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그대로 가자. 이런 식이에요. 요 고수파의 가장 대표인 사람이 우리 김구 선생입니다. 그런데 고수파는 일반적으로 안 하는 경우가 꽤 많기 때문에 보류하고, 여기는 보류하고, 자, 이쪽과 이쪽이 싸움을 합니다. 언쟁을 하는 과정에 이 회의에서 이쪽이 좀 더 주도권을 점합니다. 그러니까 이 뒤에 쪽, 요 두 개 쪽이 이쪽을 무지하게 비판해요. 야, 우리나라 정부가 어떻게 구성되는데 왜 깨자고 이야기를 하니? 이런 식의 결론적이에요. 그러니까 이쪽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야, 나는 정부가 좀 더 긍정적이어서 독립에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 가자고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헛소리한 이런 식일 거 아니에요, 결론적이에요. 이러면서 이분들이 열받아요. 기분이 나쁘니까 여기서 탈퇴를 해버려요. 그러면서 어디로 가버리냐면 노령으로 가버려서 한정부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잠깐 여기 길 떨어져 나갔죠. 근데 여기에 무장투쟁론으로 나오는 사람이 한 분이 어떤 사람이냐? 앞으로 갑니다. 여기서 이쪽으로 갔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라 그랬어요? 이동휘라 그랬죠. 여기 이동휘가 여기에요. 근데 여기 사람도 또 떨어져 나가버립니다. 그럼 여기서 단순하게 계산해 봅시다. 계열이 몇 개로 나눠졌다? 3개로 나누니까 각 계열을 3분의 1씩으로 보자는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 3분의 1 떨어져 나갔죠? 여기서 여기 계열 떨어져 나갔죠? 그럼 몇 프로가 떨어져 나갔다? 50%가 떨어져 나갔다는 문제가 등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계열과 여기 남은 계열들이 묶어지는 겁니다. 묶어져서 인자 대한민국 정부를 언제까지? 끝까지 유지하는 거예요. 끝까지 유지하는데 여기서 잠깐 1925년에 어떤 형태가 나오느냐? 여기서 자, 이 회의는 결과적으로 누가 주장해서 나왔지만 신채호가 주장해서 나왔지만 누구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나온 겁니까? 이승만의 문제를 이야기해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승만이 잘못해서 결과는 우리나라 정부를 반토막 내버린 거다. 그래서 25년에 이승만을 탄핵을 해버려요. 대통령에서 너 내려와. 그래 놓고 누구를 대통령으로 만드냐면 박은식을 대통령으로 만듭니다.
근데 이분이 병으로 25년에 돌아가셔요. 25년 돌아간다. 그러니까 이제 25년에 조직 개편해요. 헌법 개정을 해요. 그래서 잠깐 대한민국 정부가 처음에 구성될 때는 무슨 제? 국무총리제라 그랬죠. 1차 개헌으로 무슨 제로 바꿨다? 대통령제로 바꿨다. 이제 25년에 2차 개헌을 합니다. 이러면서 내각 책임제로 바꿔요. 국무령 중심의 내각 책임제. 이러면서 내각 책임제. 이때 내각 책임제로 바꿨던 이유는 대통령 권한을 좀 줄여 봅시다. 이런 의미에서 내각 책임제로 바꾸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교재 도표가 만들어지는데 3차 개헌 27년에 나오는데 국무위원 중심의 집단지도체제가 등장하고 4차 개헌은 1940년 충칭에 도착해서 나오는데 주석제입니다. 5차 개헌은 44년에 나오는데 주석과 부주석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옆에 날개 국민대표유 안창호 민족통합주장이라고 되어 있죠. 이 글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쪽을 다시 봅시다. 자, 국민대표유가 결론은 깨져버리면서 50% 정도 사람이 떨어져 나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남아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잖아요. 이때 안창호가 떨어져 나간 분들 돌아오시오. 이런 의미에서 이야기한 게 이거란 이야기예요. 결론적으로. 이러면서 우리가 등장하고 있다. 그러면 이번 강은 여기까지 해서 임정부를 끝났는데 임정부는 뒤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여기까지 해놓고 그러면 이번 강에서 이야기했던 것을 잠깐 보면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정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3.1운동은 포괄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보셔야 되고 대한민국 임정부는 어디를 가장 중심으로 한다? 여기 국민대표. 창조파, 개조파 나온 이 국민대표를 꼭 머릿속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